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바다에서 요새 좀 시끌벅적하잖아요. 홍해도 그렇고 파나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국채 입찰 또 진행 중이잖아요. 그쪽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입찰이 진행 중인데 수급이 좀 안정적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물, 10년물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기 입찰 규모 제가 표시했고요. 입찰 경쟁률, 외국인 투자 비중, 그리고 낙찰 수익률 이렇게 표시했고 30년물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3년물, 10년물 해외 투자자가 좀 증가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만 따져봤을 때 지난 분기 평균이 65%인데 66%.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지난 분기에 17%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15% 기록하면서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국채 수익률 흐름 보면은 그다지 크게 오르는 모습 아닙니다. 보통 국채 입찰 기간에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곤 했었는데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는 모습. 3년물도 입찰 당일날 좀 빠지는 모습, 그리고 10년물도 그다지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물 수익률이 국채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척도가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시장 자체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급 문제보다 이제 물가 관련 지표들의 문제가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일드가 CPI 영향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CPI도 나오고 PPI도 이제 공개될 텐데 그 이후에 국채가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 그러니까 10년물 일드가 빠질 경우에 그렇다면은 다시 또 3.7에서 3.8 이 부근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 실현하면서 그 향후 모습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유자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상승이 나타나면 좀 이익 실현해주자. 3.7 이하로 내려가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7에서 3.8 요 구간에서는 좀 물량 좀 덜어내는 그런 대응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위기 가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해에서도 나타나고 기후 관련해서 또 파나마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계속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서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쪽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집계를 자세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MF 쪽 자료를 오늘은 좀 많이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로 드나드는 데에서 일로 들어가면 또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밥엘 만데프라는 곳이 예멘 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수에즈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글로벌 물동량의 12%가 이쪽을 지난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죠. 이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스라엘 그쪽이 바로 이 수에즈 옆에 있는 것이고 이쪽을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주위 국가들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을 파급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을 지나는 물동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쪽을 살펴보니까 IMF 쪽에서 이 선박 운항수를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쪽을 지나는 것, 그리고 바벨 만데프 쪽을 지나는 것, 이쪽을 각각 집계를 했는데 보니까 IMF 집계로 놓고 봤을 때 1월 2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또 이 집계치를 따져봤어요. 12월 14일이 이 단기 피크를 형성을 하는 여기 보시면은 쭉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피크점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2월 14일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치 작년에 71척 그것이 올해는 76척으로 좀 늘어났었는데
1월 8일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주일 동안 이곳을 지나는 배의 숫자의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이 쭉 떨어지고 바벨 만데프 쪽도 쭉 떨어지고, 그래서 이 평균치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이걸 따져보니까 제가 1월 8일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전년도에 72척, 이게 53척으로 줄어들었고 30%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수에즈 쪽이요. 그리고 바벨 만데프 쪽이 40%가 주는, 작년에 77척이었는데 45척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IMF가 1월 2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집계한 게 28%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 영향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이 바벨 만데프 이쪽을 만약에 못 지나다니게 된다면은 이렇게 남아공의 희망봉을 지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희망봉 쪽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을 때 같은 날짜를 따져보면 IMF 집계로 1월 2일 기준 작년 대비 67%가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아까 집계한 거 같은 날짜로 12월 14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7일 평균치가 전년도엔 41척, 그리고 올해는 48척이었는데 1월 8일 기준으로 전년에는 42척, 그게 72척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 대비 71%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일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에즈 쪽은 1월 2일보다 더 안 좋아지고 남아공 쪽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남아공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희망봉이 요 아래 남아공 최남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아틀란티크하고 인디안 오션이 겹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물 색깔이 이쪽하고 이쪽이 틀려요. 이 희망봉에서 내려다보면. 그래서 이쪽이 각각 겹치는 이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아틀란틱에서 인디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배와 인디안에서 또 아틀란틱으로 넘어가는 그런 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 베셀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파나막스급하고 케이프 사이즈 이렇게 나누는데 파나막스 같은 경우가 6, 7만 톤 정도 되는 이쪽으로 이런데 운하를 지나다니는 배들은 그 정도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벨 만데프 쪽은 이쪽 유조선이 지나기 때문에 큰 배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케이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운하를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8만 톤 이상급의 배들이 이쪽으로 지나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하를 못 지나다니게 되면, 운하를 못 지나다니게 될 경우에 파나막스급도 이제 이쪽을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임도 올라갈 수 있고 항해 기간도 추가돼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산수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고, 제가 이쪽 커머디티 시장 쪽에 일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그렇게 단순히 산수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항해 기간이 추가될 수는 있는데 이 베셀 사이즈가 커지면 운임이 내려가요. 평균 단가가 내려간다고요. 파나막스급 배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운임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장기화돼서 이제 파나막스 사이즈를 용선하지 않고 케이프 사이즈 배를 용선한다. 그렇게 돼서 케이프 사이즈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평균 운임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물 재고가 충분한 경우, 수입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재고가 충분하다. 보통의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엔드 유저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송 구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물 재고가 충분하다, 단기적인 재고만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향후에 있어서는 항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선박 크기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도 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운임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돼요. 단순히 산수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전 세계 항구의 그 사이즈별로 놓고 봤을 때 이 푸른색은 인커밍이기 때문에 수입항 쪽을 보는 것이고, 붉은색은 아웃고잉, 수출항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지 한번 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동 쪽이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미국을 보시면은 이 경제 규모나 나라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블록화를 그동안에 코비드 19 때문에 만들어진 그 경제 블록화와 니어쇼어링, 중동에서 석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나다에서도 들어오고 멕시코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니어쇼어링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과연 발생이 될 수 있을까? 발생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 말고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문제는요. 이 타이밍에서 GS CPI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려갔어요, 되려. 12월 달에. 물론 홍해 문제 같은 경우는 1월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 GS CPI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동량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 수치가 상승했을 경우에 과연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홍해 같은 경우에서 향후에 문제가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는 좀 제한적인 영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상승하여도 미국의 경우는 문제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동반 안정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도 미국은 좀 덜 손해를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급망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다른 나라 쪽으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우리가 이 금융시장 쪽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미국 시장에 어떤 악영향이 가는가 이걸 봐야 될 텐데 미국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죠.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를 놓고 보면은 미국 쪽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 차원에서 악영향이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는지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PI 지표 곧 나오고 PPI 지표 나오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러한 점도 참고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